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년 9개월 만에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서 이제 1년 9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할까요? 아니면은 좀 껄끄러울까요? 저는 뭐 그렇게 껄끄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정권을 교체하는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당선자의 만남이 그럭저럭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 그리고 당선인 정도 되는 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감정적 불편함에 오래 사로잡혀 있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다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당선인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해놓은 국정 운영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당부하는 그런 대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선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국정 대통령으로서의 그 선배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본인이 해나가야 될지 자문을 또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의 어떤 묘한 인연 이런 것들 때문에 껄끄러운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만감은 이미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여러모로 교차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도 그간 언론 인터뷰를 좀 지켜보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많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잘못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었고, 또 본인이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단어보다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간에 좀 예우할 수 있는 환경도 한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깔려서 진행이 되어 왔다. 이것도 함께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네, 차기 정부의 출발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계속 돼야 될 국정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불명예를 아는 게 있습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포함한 여러 국민들에게 새 정부에 대한 협력을 또 당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국민들은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워낙에 이제 한국 국민들 중에 대통령을 해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들은 사실 당파를 뛰어넘어서 조금 동업자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겪어본 것을 저 사람 또 보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도 있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보니까 또 전임자들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이런 또 심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뭐 본인이 국정을 담당했던 입장에서든 혹은 자신의 뒤에 국정을 담당하게 될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든 어쨌든 국민이 통합되는 그 분위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업자 의식을 갖고 이제 내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올까? 만약에 요청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당선인이 일단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일단 제외를 시켜놨는데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경우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공산이 높은데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저 거기까지 사면을 해놓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그것을 거부해서 새로운 당선자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뒤에 와서 돌아보면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을 포함해서 국민 다수는 어쨌든 그 사면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면하는 방식 이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복권도 함께 거론이 될지, 그리고 이 경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얘기가 오갈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또 현재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재벌 총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면은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이 묶어서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두고 봐라 이명박 김경수 둘 다 사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뭐 김경수 전 지사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른바 한쪽에 재벌 총수가 사면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노동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과거에 처벌받았던 그런 활동가들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도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1년 9개월 만에 만남,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일단은 뼈대는 갖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수위를 이끌게 된 탑3, 어제 핵심 인물들과 당선인이 차담회를 가졌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또 권영석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으시니까. 아이고, 그게 해야죠. 우리가.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라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뼈대를 갖춘 지금 인수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시기긴 하지만 앞서서 선대본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수위원회는 정식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신속하게 꾸려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손발을 오래 맞춰왔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성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또 안배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 계열 정치권에서 개혁보수 정도의 노선으로 또 일컬어져 왔던 예. 인사이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정치인 중에 하나가 권영세 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냥 뭐 대충 뭐 친박계 이렇게 예. 또 분류가 됐었는데, 사실 권영세 의원이 당 내를 굉장히 크게 아우르는 그런 포용력이라든지 통합력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준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이번 대선 막판에 단일화를 했고, 또 앞으로 공동정부 운영이라든지 당대당 통합을 이뤄내는 파트너이죠. 안철수 위원장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네 사람의 풍경만으로 정부의 면모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활동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수위가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고요.
자, 어제 윤석열 당선인 일정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는데 남대문 시장을 찾았거든요. 이 시장을 찾은 것도 이제 관심을 끌었고 동시에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피해 지원 관련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구체화될지 이것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윤석열 당선자가 냈던 공약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공약이었고 가장 예. 두드러진 공약이며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절실해 보이는 공약이거든요. 이것을 가장 먼저 다루기 위해서 행보를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재원이 한 100조 가까이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게 한 45조 정도가 예.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이런 사업들까지 합치면 100조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관건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또 문 대통령과의 그 회동에서 2차 추경을 건의를 또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밖에도 뭐 초과 세수, 조금 더 거치는 세수가 이제 세계 잉여금으로 잡히면 그것을 재원으로 쓴다. 그리고 윤 당선자는 주로 이제 국채 발행이 아니라 예.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 각 부처에서 좀 골머리를 싸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각 부처의 예산들을 이제 줄이는 구조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어느 정도의 난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러면 이제 윤 당선자는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왔는데 하다 안 돼서 돈이 부족해서 국채 발행을 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이때는 또 예.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기재부의 관료들이 맞서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야당 입장에서 그걸 반대할 것인지 예. 아니면 본인들이 예전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도울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남대문 시장에 다시 오겠다. 이게 경선 때 약속이었다고 하는데 4개월 만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을 갔다고 합니다. 어제 뭐 통이동 첫 출근하고 첫 외부 일정을 뭘로 할까 관심이 쏠렸는데 남대문 시장을 간 것도 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방금 설명을 해드렸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내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도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공약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펴기는 했는데 거기에 맞서서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예. 이 메시지를 줄곧 냈었던 게 당선인의 입장이었죠. 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초기 행보로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볼 수 앞으로 있겠습니다. 좀 많은 약속을 좀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조만간 인수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런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예. 잘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여가부 폐지, 마초적 냄새가 난다. 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인데요. 지금 여가부 폐지 공약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당장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민주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여성가족부 얘기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초거대 이 정치권 이슈가 되리라고 상상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 내운화 정도의 비중을 거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된 쪽에서는 우리가 이 공약 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현재로서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졌다고 해서 이것을 용인시켜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2030 여성 쪽의 표심 이런 쪽을 많이 끌어모아서 박빙의 승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핵심의 여성가족부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게 이것을 그냥 폐지안을 통과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이배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좀 이름이 바뀐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의견이 지금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기울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도 나뉘겠지만 국민의힘도 어떤 방안을 준비하느냐에 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을 보면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독립부처가 있는 나라가 한 190개국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좀
갈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성부에다가 뭐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처럼 다른 기능들이 더 덧붙여진 좀 큰 부서인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좀 성평등부 뭐 이런 식으로 또 가기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떼고 젠더 평등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붙이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구하는 게 좀 미국형에 가까워 보이는데 미국은 이 독립된 여성 부처의 측면에서는 조금 초보에 해당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어떤 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고 각 부처별로 이제 좀 여성 기능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명칭이라든지 형태 이것들이 아니라 여성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여성 정책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안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최이배 전 의원처럼 아 그 정도면은 이건 받을만하다 오히려 과거의 여성가족부보다 낫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이것은 상호간의 좀 절충이나 타협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과 시대 정신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후보 시절에 양성평등부로 개편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변화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공약이요. 네네. 예. 이게 참 그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 지지해줬던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바라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민주당은 그 반대 여론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 문제의 키를 안철수 위원장이 쥐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양성평등부로 여성가족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정부 조직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서만 다룰 수가 없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논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안철수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당선인에게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대선 공약을 100% 다 새 정부 공약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50%, 60% 정도 가져갔던 게 과거 정부의 전례였고 문재인 정부는 다 가져가려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방안 정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안철수 위원장이 중심에 대해서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대선 이후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바로 안철수의 변신입니다.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정가로 이제 변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좀 낯설긴 한데 내가 밤새운다는 각오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합당해도 나 공동대표직보다는 여기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뭐 이제 위원장 된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은 저 사실 기자회견 중에 어떤 채팅방이나 이쪽에서도 여론을 좀 살펴봤는데 어울린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눈빛부터 좀 달라졌다는. 네, 그게 이제 정치하고 행정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정치는 진짜 권력을 획득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인 과정인 그런 것이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굉장히 사람이 험난한 길을 겪을 수가 있고 특히 안철수 위원장처럼 제3당 노선을 오래 밟았던 그런 인물이라면은 이제 때로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또 위험해 보이고 이런 이제 심지어 지지층의 반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쳤던 것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역사였죠. 근데 지금은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서 그 권한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행정을 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선에 도전을 하고 그런 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를 거치면서 본인도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사실 합당을 하고 공동대표가 되는 것 이거 과정도 과거에 본인이 겪었었던 좀 험난했던 그 과정의 연속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입각이라든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이제 단일화 시에 얘기했었던 행정 업무를 본인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 걸맞는 행보로 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청와대 개편이 있잖아요. 이 내용 중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진 것이 박정희 정권 때였습니다. 3선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었고 그러고 나서 없어졌다가 유신을 추진하면서 또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독재 정권의 역사하고 결부돼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고 또 민정수석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의견 청취, 어떤 민심의 반영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지만은
또 검찰을 통제한다든지 권력기관에 대해서 지배를 한다든지 또 국민들에 대한 뒷조사라든지 이런 또 역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빼고 가겠다라고 하는 예. 것이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하나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자체를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청와대가 좀 커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좀 끝내겠다라고 하는 당선자의 의지가 특히 민정수석실 폐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청와대 자체를 지금 만들어간다는 상황에다가 또 부처 조직까지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권성동 의원 얘기입니다. 보수당이 언제 이렇게 2030 지지를 받아봤겠나. 다 이준석 대표 덕이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 하면 윤핵관 아니겠습니까? 네.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힘을 실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네, 이것도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있는 풍경이 예.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뭐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권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어느 정도 잠재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선거 끝나고 나서 2030 여론이 사실 뭐 여성 남성 간의 표심 차이가 많이 났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겼다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공언해왔던 세대 포위론, 그러니까 2030까지 끌어들여서 40대라든지 이쪽을 포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발에 그쳤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책 이런 여론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또 2030 세대에서 이만큼이라도 지지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 이만큼 지지받은 것도 이준석 대표의 공로다라고 하는 거를 권성동 의원이 좀 상기를 시켜준 것이고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 체제는 또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내 일원의 입장에서 대표의 공로가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선이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좀 균열 이런 예. 것들을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또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좀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권 의원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당 체제는 공고히 가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신 걸로 들리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2030 남녀를 좀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지금 접전 이 대선 결과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한계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일단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한 것도 그런 의미도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앞으로 좀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를 국민의힘 일각에서 느끼고 있죠. 여성 표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신경을 쓰려면은 대표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대표님 잘하셨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합시다라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권 의원이라든지 당내 일각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공로를 높게 치는 것 같고 아마 이 대표도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또 본인이 또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반대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강력한 반대층을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국민의힘이나 또 당선자나 이준석 대표 다 같이 좀 깊이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대선 때 내세운 두 개가 이대남 잡기하고 세대 포위론이잖아요. 이게 뭐 효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는 거는 명백하게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을 좀 바꿀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하던 대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하던 그대로 가기는 어렵지 그대로 가기는 않을까라고 어렵다.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인은 덧셈을 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성들의 어떤 표심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지방선거라고 하면 이제 지방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꾸 젠더라는 이슈만 가지고 20대, 30대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접근이 또 절실히 필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선으로 예상을 하건대는 이번 대선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국민의힘 또 지방선거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전국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